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에리 프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바꿔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존재와 시간은 그렇게 귀가 닳게 들었던 존재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이데거가 천재적인 언어 감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파일을 먼저 보신 분들은 하이데거가 만든 수십 개의 생소한 용어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 용어들로 책을 도배할 거라면 이야기하듯 대화체로 글을 써주는 게 예의일 텐데 하이데거는 앞뒤 설명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독자들도 충분히 알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하에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인 하이데거가 독일어로 독일에서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조차 번역서는 없냐고 하소연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주체성 없이 모든 판단을 대중에게 맡기고 대중의 판단을 다시 수용해서 자기 생각이라고 맹신하는 지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상대방을 1357로, 그러니까 띄엄띄엄 대충 보고서 당신은 어떠어떠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1, 2, 3, 4로 꼼꼼하게 보지도 않은 채 판단하냐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책이 어떻다고 판단할 때도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끝까지 읽는 게 기본이고 예의입니다. 어떤 유형의 번역서로라도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매우 드물 텐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라는 뜬금없는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읽고 또 읽으면서 생소한 용어들의 장막만 걷어보면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들어가 보죠. 배경에서부터 수많은 어휘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실존주의, 생철학, 현상학, 에포케, 해석학, 패러다임, 에피스테메 등등. 하지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보죠. 주먹 다짐의 싸움조차 일단 기에서 눌리면 진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실존주의는 이왕 사는 거 개념 없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무엇이든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자는 겁니다. 생철학은 여러 철학적인 주제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이 훨씬 소중하며 그 중에서도 인간 한 명 한 명의 삶이 가장 고유하고 독특하며 값어치 있다는 겁니다. 현상학은 마치 랑케 역사관처럼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끼어들지 못하게 에포케, 즉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한 채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그것도 객관적으로 기술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각각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해석학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큰일 날 소리죠. 이처럼 시대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상식을 패러다임 또는 에피스테메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플라톤 때부터 존재와 존재자를 혼동해온 것이 서양 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하이데거의 지적은 영어와 독일어 등의 경우에는 옳지만 우리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이 흐른다,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처럼 항상 흘러가고 변화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우리말 뭐뭐이다가 하이데거의 존재에 해당하고 산이 있다, 침대가 있다, 고민이 있다처럼 고정되고 불변하며 감각적인 어떤 개체를 표현하는 우리말 뭐뭐가 있다가 하이데거의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두 경우 모두 is와 자인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이데거의 존재는 존재하기로, 존재자는 존재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말 존재하기는 어떤 지속적인 상태를, 존재는 뭔가 고정된 명사적인 개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고 핵심만 간추리자니 파일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방송만 듣는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죠. 그래도 여러 이유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언제라도 시간 내셔서 파일을 꼼꼼하게 여러 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 영원한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23회에서 켄 윌버가 우주 전체의 진화를 영의 활동으로, 24회와 25회에서 헤겔은 범위를 좁혀서 역사의 발전 과정을 정신의 활동으로 보았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존재가 켄 윌버의 영, 그리고 헤겔의 정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아니면 41회 에리 프롬처럼 존재와 변화를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고요. 여하튼 우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의 영원한 놀이 속에서 끊임없이 일시적인 결과물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존재놀이의 일시적인 결과물들, 그것이 바로 존재자이죠. 마치 음과 양처럼 존재는 존재자와 얽히고 설킨 채로 서로를 드러냅니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윌버에게는 우주이지만 하이데거에게는 세계입니다. 세상이 무생물과 동식물의 영역이자 단순한 자연환경이라는 의미라면 세계는 사회문화적인 영역이고 의미와 가치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며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트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유독 사람만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은 양을 통해서, 어둠은 밝음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존재자를 통해야 하는데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자는 역시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만 인간이나 사람 또는 개인이라는 용어들은 여러모로 오염됐다는 생각에서 하이데거는 세계 안에 있음, 즉 세계 내 존재라는 뜻의 현존재로 대체합니다. 특히 현존재를 가리키는 독일어 다자이는 거기 또는 여기 있음을 뜻하고요. 본문은 크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꼭지점은 현존재고 좌우엔 현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도구와 타인들이 위치하죠. 에리 프롬처럼 하이데거 역시 현존재의 존재 양식을 소유가 아니라 실존으로 규정합니다. 실존적인 존재 양식을 매 순간 실천하는 게 존재 이행이고요. 실존은 단순히 숨쉬고 먹고 자고 놀면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힘들어하거나 못하는 동물은 없으니까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된 의미와 가치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의 모습과 삶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전자를 사회성이나 의미라고 하면 후자는 가능성이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실존의 모습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간은 의미와 희망을 주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국가와 사회와 지역과 가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안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구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지 누군들 흙수저를 또는 일회용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출생과 더불어 결정되는 외부 조건을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데 계층이나 계급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짊어져야만 하죠.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각자성이라고 부르죠. 일단 세상과 세계 속으로 온 이상 일정 시간 후엔 다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참으로 탁월하게 지나온 과거는 있어옴이고 현재는 마주함이며 미래는 다가감이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말해서 과거는 존재해옴이고 현재는 존재함이며 미래는 존재할 수 있음이고 또 달리 말하자면 과거는 처해 있음이고 현재는 빠져 있음이며 미래는 향해 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는 정체성을 가져오고 미래를 향해서는 존재 가능성을 꿈꾸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런 통합이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거죠. 특히 실존의 개념에도 드러나 있듯이 미래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자 걸음입니다. 현존재로서의 우리는 실존을 매 순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 이행이 힘겹고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빠져 있음이고 비본래성이며 반대로 당당히 마주해서 극복해 가는 것이 떠맡음이고 본래성이며 까르페디엠이죠. 현재를 떠맡음 대신 현재에 빠져 있음은 타인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하고 사라질 존재자들을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 하는 떠맡음의 정도에 따라 현존재의 레벨, 즉 수준이 정해지죠. 이런 선택과 책임의 자유는 늘 미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염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언제나 고정되고 불변하고 확실한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빠져있고 싶어하는 까닭에, 즉 불안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여기에서의 불안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는 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금 모습이 꿈꿔오던 모습인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고 익숙했던 삶과 사물과 사람과 세계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비로소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존재 가능성을 문제 삼게 하는 게 바로 불안이죠. 불안은 비본래성에서 벗어나 본래성으로 돌아오라고, 빠져 있어서 허우적대지 말고 당당히 자기의 삶을 떠맡으라고 신이, 하나님이, 하늘님이,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회피하는 만큼 양심은 무뎌지죠. 불안을 느낄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불안은 살아있음의 징후입니다. 그것도 매우 민감한 상태로, 즉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쉴 정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 상태로 말이죠. 당연하게도 불안 중 최고의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정말로 고통을 당하거나 잊혀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미리 걱정하는 동안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에 대한 불안을 가리킵니다.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쭉 펴설 정도의 섬뜩함과 함께 말이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대충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무생물과 동식물 모두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존재인 우리의 존재 양식은 실존이고 동식물의 존재 양식은 우리의 눈 앞에 있음이며 사물이나 도구의 존재 양식은 우리의 손 안에 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배려합니다. 배려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도구를 사용해서 달성하려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둘러봄으로써 전반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걸 의미하죠. 하이데거는 쓰임새를 사용사태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도구 사용에서는 각각의 쓰임새와 그것들의 연관성, 즉 사용사태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체가 없는 아무도 아닌 그들의 무리이자 대중인 동시에 평균값 또는 획일성을 의인화한 이름일 뿐인 타인들은 그들이면서 다른 현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타인들과 더불어 있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타인들 중 한 명일 뿐이죠.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본성상 타인들을 향한 안테나를 접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늘 마음을 졸이며 신경을 쓰죠. 이것이 심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존재인 타인들로 인해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타인들과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헌납한 채 타인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나아가 타인들에게 자기만의 고유성과 주체성과 자유를 헌납한 대가로 그들의 일부가 될 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생각과 선택과 판단과 행동이 애초에 그들의 것이었고 자기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남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적당히 만족하며 살고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특히 그렇게 그들 조직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책임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며 물귀신처럼 타인들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 그만이니까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도받고 명령받고 억압받을 때라야 안전하고 편하고 좋다고 느끼는 노예근성에 절은 하품의 사람들이 보기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과 독재자에 열광합니다. 자기를 지배할 주인을 원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만약 학생이라면 스파르타식 학원을, 남자라면 군대 생활을, 여자라면 강요하고 그녀의 본질에는 무관심한 소위 나쁜 남자를 선호할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당당히 떠맡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자율적인 학원을, 남자라면 능력 위주의 직장을, 여자라면 배려해주고 대화가 가능한 남자를 선호할 테고요.
하이데거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매일 좋다고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잡담이고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여서 사람들이 읽거나 보기를 원하는 뉴스나 소설이나 책은 낙서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인이나 바겐세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거나 외롭다고 한 번, 두 번 하품인 대다수 그들의 세계와 삶의 방식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 끝내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현존재로서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명품은 타인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품질 관리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무리 좋다고 대단하다고 해도 자체 기준에 미달하면 결코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출시된 제품이라면 단호하게 리콜합니다. 명품인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서 절대 허언하지도 형식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한번 내뱉은 말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개포일락이죠.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과 그와의 대화가 너무도 그리워 마음의 독감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몸이 편해질수록 우리의 삶엔 권태가 깊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권태롭다는 느낌이나 기분은 마치 불안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죠.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현존재이기에 매 순간 실존을 실천하는 존재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를 바탕으로 매 순간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까르페디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역시 의외로 드물죠. 하물며 새해마다 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갱신하며 매일 저녁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눈을 뜨면 또다시 단 하루의 삶이 보너스로 주어졌다는 생각에 기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게 몸에 밴 사람은 더더욱 드물고요. 그러나 과연 실존적인 존재 이행을 학교와 군대와 회사와 그 외 기타 조직 내의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특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경찰과 검찰과 군대 같은 상명하복의 조직 내에서 개인은 어디까지 실존해야 하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을 고민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